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과거 영빈관의 역할을 할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업 기간은 2년, 예산은 878억 원입니다. 장민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사실상 기존 청와대 영빈관 기능을 수행하는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겁니다. 신축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으로만 돼 있습니다. 사업 근거로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거라고 적시했습니다. 사업 수혜자는 국민이며 외빈 접견장 마련을 통한 국격 제고, 행사장 임차 예산 절감 등이 기대 효과로 제시됐습니다. 지출 계획을 살펴보니 내년 497억 4,600만 원, 후년엔 381억 1,700만 원, 총 878억 6,3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은 장관의 주거 기능뿐만 아니라 200명 넘게 모이는 행사와 주한외교단 초청 행사 등을 열어온 14,410제곱미터 규모의 종합 외교시설이었습니다. SBS가 확보한 외교부 예산안입니다. 주거공간 리모델링에 올해 3억 500만 원을 썼고 외교 행사 시설 조성을 위해선 내년도 예산안에 21억 7,4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24억여 원 말고도 행사시설 공사 완료 때까지 일부 대형 행사는 외부 호텔 등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네,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 영빈관 건립 계획을 전면 취소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SBS 정치부 장민성 기자입니다. 일단 뜻깊은 상 받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이제 저희 내일 국회에서 같이 고생하고 얼굴 보면서 취재 열심히 하는 저희 정치팀, 그중에서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저희 야당팀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상소감 특별히 준비한 건 없는데요.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팀원들도 그렇고 영빈관 신축 예산 책정 보도 다음 날 이제 대통령이 예상치 못하게 전격적으로 철회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때 개인적으로 참 오랜만에 되게 희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분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사 쓰고 나서 약간 그렇게 두근거리는 희열을 느낀 게 좀 오랜만이어가지고 그게 특별히 기억에 남고요. 요즘 다시 이제 국회로 3분기 예산이 넘어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실 이전 비용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될 사안이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감시하고 노력해서 더 좋은 보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년에 한 번 나오는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400만 가구, 인구 1,000만 명의 주거 실태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크고 정확한 정부 조사입니다. KBS는 이 자료를 전수 분석해서 오늘부터 주거 취약계층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따져봅니다. 먼저 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료인데 반지하 거주 인구는 59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먼저 반지하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역시 서울입니다. 35만 5천 명으로 서울 전체 인구 25명 중 한 명입니다. 어떤 이들이 살고 있는지 특징도 살펴봤습니다. 키워드는 크게 이 3개입니다. 고령층, 1인 가구, 그리고 장애인입니다. 반지하에 홀로 사는 고령층이나 장애인, 재난재해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화재가 났을 때 필요한 경보기, 소화기가 없는 곳, 반지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 처해도 반지하를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 고아름 기자가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 7명 중 1명꼴로 기초생활수급비 등 정부 지원금을 받는 취약계층입니다. 자력으로 반지하에서 벗어나긴 힘든 만큼 공공임대주택이 유일한 희망이지만 입주까진 먼 얘기입니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에서 50가구가 폭우 피해를 입고 긴급 지원주택을 신청했는데도 단 17가구만 옮길 수 있었습니다.
재난 재해 위험에서 벗어날 보금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당장 편히 숨쉴 공간이라도 마련해달라고 반지하 주민들은 요구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KBS 경제부 개현우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신 방송기자연합회 깊은 감사드립니다. 방송학회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도한 거는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반지하 가구 실태를 좀 분석을 한 건데요. 이 분석 결과도 결과지만 이제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원 데이터는 되게 많이 이제 있는데 또 인구주택 총조사도 그렇고 건축물 대정도 그렇고 근데 이게 다 연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정부나 지자체 이런 데서 이제 실태를 제대로 이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각지대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보도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실태조사 반지하 가구 실태조사를 서울시가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누락이나 중복 같은 게 더 있지 않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이제 반지하 가구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옥탑이나 고시원과 같은 주거 취약 가구들의 그 주거 복지를 어떻게 더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취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BS 김수영 기자입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국영 에너지 기업 에네르고아톰의 페트로 코틴 CEO를 단독 인터뷰해 자포리자 원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낱낱이 전해드리겠습니다. Why is the meltdown is so dangerous? If you don't remove this heat from the fuel assemblies, there will be all radioactive material from inside will be melted and will be going out. Radiation will go throughout the system of the plant and after that will go out to environment. 자포리자 원전이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 문제를 넘어 전 세계가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번 전쟁으로 벌어진 비극이 핵 재앙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인류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김수영의 글로벌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SBS 김수영입니다. 제가 워싱턴 특파원 생활 하면서 또 김수영의 워싱턴 인사이트라는 이름으로 이런 현장과 인터뷰를 조금 더 디지털 형식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컨텐츠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한국에 돌아와서 글로벌 인사이트라는 이름으로 좀 시즌2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게 해외 인사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 TV 뉴스에서 담지 못한 내용들을 좀 더 그 뉴스의 앞과 뒤를 같이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게 좀 디지털 문법으로서 좀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이게 또 저널리즘적으로도 좀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또 워싱턴에서부터 이 작업을 하면서 도와줬던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디지털국에 있는 동료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돌아와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같이 수상한 이재영 선배나 서진호 선배도 참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또 한동훈 팀장이라고 저희 디지털국 안에서 이 프로그램을 또 제작하는 또 분이 있는데 다 여러 동료들이 협업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이렇게 받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는 20대 남성 3명.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검거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고 용의자들이 강압 수사를 주장해 무혐의로 풀려나면서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나 지금의 피의자가 잡힌 뒤에야 경찰은 당시 용의자들이 사건과 관련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김모 씨, 41살이 된 김 씨는 검거 당시 상황을 어제 일처럼 기억했습니다. 무작정 대전에 있는 경찰 기동대로 끌려간 뒤 수갑을 찬 채 마구잡이 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허위 자백을 했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진범이 잡히지 않아 21년 동안 누명을 쓴 채 살아야 했습니다. 김 씨가 바라는 건 경찰의 사과입니다. 하지만 대전경찰청은 폭행이나 강압 수사와 관련된 당시 수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며 공식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2001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최초 용의자로 지목됐던 42살 박모 씨. 얼마 전 경찰로부터 무혐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의자가 잡힌 후 발송된 통지서에는 은행 강도살인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없어 불송치했다는 짧은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대전경찰청 명의의 입장문도 내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용의자로 지목된 이들이 KBS를 통해 꾸준히 제기해온 강압수사나 재수사 요청글 사주 의혹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강압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 중 일부는 아직 현직에 있지만 이들 모두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대전에서 일하고 있는 백상현이라고 하고요. 네, 저도 먼저 이렇게 수상작으로 선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보도를 하게 된 게 어쨌든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의 노력이 없었으면 보도를 못했을 그런 내용이었고요. 왜냐하면 수십 년 된 미제 사건을 굳이 이렇게 끝까지 놓지 않고 이거를 밝혀내서 진범이 누군지가 드러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과거의 그 용의자들에게는 죄가 없었다 이런 게 그만큼 더 뚜렷하게 드러났던 거라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용의자로 몰렸던 분들이 또 용기를 내주셔서 이렇게 보도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런 보도를 할 수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좋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되게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회사 동료들이랑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사 쓸 때 항상 이렇게 방향을 이끌어준 저희 부장께 특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먹고 살 수 있는 기반 그대로 남겨줘야 되는데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입군이 딱 개입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저 광주총국의 KBS 광주총국의 최성현 기자라고 하고요. 사실 이제 이게 방송이 9월에 나가고 제작을 이제 8월에 한창 하고 있을 때 KBS 창원에서 비슷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관련된 재생행위 관련된 보도가 나가고 또 상을 받아서 사실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아까 모두 말씀에서 회장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재생에너지라는 것들이 지역에서 많이 생겨나면서 사실 지역은 많은 것들을 사실 소외받고 있는데 반해서 오히려 재생에너지는 지역이 더 편중되어 있는 이런 현실들을 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작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에피소드는 8월에 이제 사실 방학이라 애들하고 휴가도 가야 되는데 제작 일정 때문에 전혀 못 갔거든요. 그리고 10월 초에 주말에 이제 그 연휴 기간에 아이들 둘을 데리고 여행을 가는데 저희 7살짜리 둘째가 갑자기 햇빛 바람에 멍들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지 했더니 아이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그 주변에 펼쳐진 태양광을 보고 그 이야기를 했던 그 에피소드가 떠오르는데 서울에 계신 또 이제 대도시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재생에너지 문제를 지역에만 맡겨두지 말고 같이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역의 기자들만의 힘으로 되는 것들은 아니니까 서울이나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동료 기자분들께서도 많은 부분에서 관심 갖고 함께 그 고민 지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